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박진영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회를 민주당과 야당 주도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네. 뭐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잘 가고 있죠. 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네. 법사위의 상임위원장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법사위에서 입법 청문회를 지금 개최를 합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건데요. 보통 청문회라고 하면은 뭐 인사 관련 청문회라든가 또 상임위별로 하는 청문회가 있는데 네네. 요거는 입법 관련 청문회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최상병 청문회다 그러면은 최상병이 국방부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청문을 해야 되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최상병 특검법을 만들기 위한 이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입법 청문회 형식으로서 법사위에서 바로 합니다. 이건 뭐냐면 법사위에서 나중에 최상범 특검법을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청문회를 해버리면은 속도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사위에서 진실을 제일 빨리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특검법을 진행하는데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 일종의 상원 역할도 하고 또 뭐랄까요, 이제 법률을 검토한다는 핑계로 해서 뭐 좀 시간을 끄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렉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사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법사위라는 것이 상원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자기 검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헌 법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정부에 있는 법제처의 기능과 비슷한 역할을 하라고 해서 법사위에 그런 권한을 줘놨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들을 틀어막고 있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법사위가 잘못 운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틀어막는 역할이 아니라 지금 법사위는 앞에서 틀어주는, 지금은 이제 풀어주는, 열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거죠. 아니, 또 하나는 법사위원장은 그래도 대부분 법조인이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법조인이 아니어도 법사위원장을 하네요.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거꾸로? 역대 법사위 제일 잘했다라고 민주당 계열에서 평가받는 사람이 이른바 박박남매입니다. 박지원 의원 그리고 전 장관을 했던 박영선 의원, 중소기업 벤처부 이런 사람들이 제일 그 법사위원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생각해 보면요, 법조인이 법사위하면 이해 충돌 아닌가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법사위도 법률적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헌법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됩니다. 헌법은 정치학이거든요. 대다수의 내용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법조인들은 보통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형법, 민법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지 헌법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수준에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적 상식을 갖고 있고 인문사회학적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법사위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지금 최근에 국회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변호사나 검사 또는 판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다양한 정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하니까 이렇게 법사위가 이전과 다른 역할을 해내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법조 지식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법조에 근무한 분들은
법이라는 것들이 사회 현상이 보편화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의 구성 자체가 보수적인 겁니다. 근데 이 국회의 영역이라는 것은 행정부하고 달리 좀 더 앞서가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치의 미래를 끌고 가야 되는 측면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법조인을 과도하게 오래 했던 분들보다는 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이 풍부한 인문사회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반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네네. 새로운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법조인이 너무 많아서 네네. 오로지 잣구에만 묶이거나 하면 네네. 국회가 제 기능을 잘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거는요, 국회에 자문기구가 있잖아요. 네네. 네, 자문기구가 있고 정부에도 법제처 있고요. 거기다 시키면 됩니다. 아, 그렇죠.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중에 뭐 정책 전문가가 정당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시키면 됩니다. 전문위원한테. 네네. 정책 전문가한테 시키면 됩니다. 교수들한테 용역 주면 됩니다. 정치는 사실은 국민의 삶 속에서의 대의되는 것들을 잘 본인이 풀어헤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 통합하고 조정하는 사람들,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를테면 민중의 삶에 그렇죠.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당연하죠. 네. 아. 그게 정치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네. 국민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정치하는 거지, 입법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입법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입법부라는 말이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회입니다. 대의기관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가지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권한의 분립에 의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입법부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국회가 지금 그래도 잘 가는 거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는 뭐 좀 더 기대할 만한 모습도 있나요? 그러면 뭐 국정조사도 좀 들어가게 되고 네네. 청문회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네네. 그래서 기사거리가 국회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네네. 흔히 말하는 일하는 국회. 저는 이번 국회가 한번 새로운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앞으로는 국회 다수당이 상임위를 다수파를 장악하면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순수 대통령제 형식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회는 늘 행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물어뜯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행정부와 협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협치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협치를 하는 주체는 행정부가 협치하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는 협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국회는 비판하고 감시하고 물어뜯는 곳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방식이 한번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당은 언제까지 지금 국회 밖에서 구경만 할까요? 몸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저러고 있겠죠. 그래도 저 원내대표가 뭐 제안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1년만 하고 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캐비넷이 두려워서 법사위에 자기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민주당 모 국회의원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법사위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간사를 한다거나 상임위원장을 해야지 지금 이 정부의 검찰의 이 흉포한 이 칼날 앞에 본인들이 안전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답니다. 여당 의원에게도 방탄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거네요. 네네. 좀 서글프네요. 서글픈 현실이기도 하고요. 본질적인 문제로 제가 요즘 이제 순수 대통령제에 좀 꽂혀 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여당을 관리하는 형태에서 좀 완벽하게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표현하자면은 늘 국회는 여소야대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민주당 정권일지라도 그게 저는 국민의 대의를 행정부와 균형을 맞추면서 발현시키는데 좀 더 유리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협치할 능력이 없으면은 대통령 안 돼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언급을 모처럼 했는데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였습니다. 네. 몇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따져보도록 하고 뭐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든다 부총리급으로 네.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 하고 그 대본을 읽듯이 지나갔는데 이런 경우 협조 얼마나 국가 비상사태 선포식 뭐 이러더라고요. 네. 이건 뭐 대통령 본인이 비상사태죠 대한민국에. 네. 저는
민주당의 그 저출산 정책과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저출산 정책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면은 저절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아, 살만해지면?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생각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고요. 미래를 생각해서 현재를 저는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에 살고 있지 미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현재적 행복을 누려야 될 권리를 우선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대책도 소득이나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사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애들을 좀 낳거든요. 많이 낳죠. 부잣집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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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가난한 집이 못 낳는 건데. 그렇죠. 이거 좀 기울어진 건데 이런 기울어진 게 이게 디테일에서도 잘 구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부자 감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저출산 예산이 벌써 한 50조 가까이 투자가 네네. 됐습니다. 근데 저출산 극복을 못했잖아요. 그게 왜냐면요 아주 참 수준 낮은 당근책 정도로 아기를 낳으면 뭐 얼마 주겠다, 뭘 또 교복을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수준으로 저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사회 전체가 애를 낳아도 되는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보육, 교육의 문제. 그 전에 주거도 중요하고. 그렇죠. 주거의 문제. 그리고 이제 노동의 문제. 네네.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저는 사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근대국가는 인구가 많으면 강성하잖아요. 네. 왜? 전쟁도 해야 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하는 이런 시대의 사고를 저는 벗어던져야 되고요. 포스트 모던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의 문제로서 접근해서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저는 애를 낳는 사회로 가야지 국가를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 규모를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이런 진짜 비인간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저출산 정책을 극복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 스스로 애를 안 낳겠다라고 저는 선언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저출산 극복 정책은 출발 자체가 국민 개개인을 도구로 보는 정말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됐다라고 저는 비판합니다. 20세기 초에 뭐 독일 같은 나라, 그렇죠. 의 모습, 네네. 전쟁을 준비하고 막 생산력이 커지고 네네. 영국과도 한번 겨뤄볼 만해라고 할 때 독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옛날 그 시대에 독일법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이식되고 했던 그 사고들 속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인 거죠. 네네. 베를린이 도쿄 갔다가 서울에까지 온 거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를 해서 언뜻 떠오르는 게 국민 권익입니다. 정말 상상력 하나 뛰어난 것 같은데. 아, 거기는 네. 포스트 모던을 넘어서 가지고 파괴적입니다. 그 왜 나서 가지고 김건희 이슈를 오히려 더 키우는지 전략적 마인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부인이 받은 명품백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줬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안 넘어가네요.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안 넘어가지죠. 저는 이제 권익위 위원장이라는 분이 네. 과잉해서 충성하려다가 오히려 이 물그릇을 엎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고소고발에 의해 가지고 검찰과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쪽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기 전까지 권익위가 이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되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었겠죠. 잘 보이고 싶어서 이 나름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듯이 그렇게 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림으로 해서 긁어 부스럼이 됐죠. 오히려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 이후에 조국혁신당에서 다시 김건희 씨를 고발 조치를 또 했습니다. 명품백 문제로 고발 조치를 했고요. 지금 국회도 이게 상임위가 제가 알기로 정무위로 알고 있는데 네. 정무위에서 국정조사 하겠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권익위는 정무위 나와가지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엄청나게 깨질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 부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거 같나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조롱도 당하는 게 권익위도 네. 어떤 분이 댓글로 그 질문을 했다며요. 300만 원어치 엿을 보내주는 그거 완전 엿먹으라는 연목란 소리죠. 네. 근데 또 정부 기관이니까 답변을 했다면서요 거기에 네. 대해서. 엿을 보내도 되는가요? 아니 안 되는데 된다고.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뭐 어쩌서 궁색한 답을 한 거죠. 네. 권익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충남의 어떤 군수님이 네네. 그 부인이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대요 최근에. 그분 수사 받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뭐 확인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수사까지도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군수는 받으면 안 되고 대통령 받으면 되는 나라 이거 어떻게 아니 그래도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이면 가르마를 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부부 문제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네. 군수 부인은 명품백 받으면 안 되고 대통령 부인은 받아도 된다라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야 이게 나라냐라고 묻고 싶을 텐데요. 이제 군수는 민형사상 소추되는데 네. 대통령은 민형사상 소추 안 되니까 네.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알선수재라고 봅니다.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최재형 목사가 부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그 절차에 올라가서 공무원이 최재형 목사한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진행된다는 것은 내 개인이 뇌물을 받고 공무원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해준다. 알선수재입니다. 전형적인. 네. 변호사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건 그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딱 100명 불렀을 때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 100명 명단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현역 의원들도 못 들어가는 못 들어갔죠. 네. 그것부터가 일단은 청탁이 먹힌 거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는데요. 최 목사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네네네. 네. 그런데도 못 본 척한다. 남들은 다 아는데도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에 손댔기 때문에 사인의 국정 개입으로서 국정농단이잖아요. 네네. 지금 김건희 씨도 지금 인사 문제라든가 다양한 정책 진행 과정에서 입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인에 의한 국정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디올백 받은 것은 단순히 청탁금지법이라든가 뇌물일 수 있지만은 그 받고 난 이후에 국정에 개입해서 의견을 내고 어떤 관철을 시켰잖아요. 그런 지금 흔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이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정권을 지키는 것, 어떤 대통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치인의 본령은 국가를 지켜, 공동체를 지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여당의 역할이 별로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통령실에 오다만 하수인이죠, 받고 있고 뭐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 네, 애완견이죠, 진짜. 애완견. 네. 전당대회 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선수 입장은 지금 다 한 겁니까? 하고 있는 중이죠. 일단 저는 합종 연행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용대실이 또 깊게 개입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당무 개입이에요. 아니 또 하나 위험한 건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싫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싫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어서 주저앉히면 모르지만 또는 전당대회에서 당선되지 않도록 하면 모르지만 만약 당선되면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거 아닙니까? 레임덕이 아니라 대드덕이죠. 저는 제가 이제 들은 정보도 있고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서 구성을 해봤을 때 한동훈을 저렇게 막는 이유는 검찰 내부의 동요가 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라는 것이 결국은 검찰권을 가지고 사정권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캐비넷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쥐어짜서 억지로 권력을 유지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미래 권력이 검찰 출신에서 올라오는 순간 이 검찰들 내부에서 한동훈에 줄 서는 사람이 생기죠. 지난번에 있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수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는 초록은 동생이고 한 뿌리에서 자랐지만 한동훈을 저렇게 견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매체 이름은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매체에 굉장히 검찰 편을 드는 논설위원이 있는데 칼럼을 쓴 걸 보니까 갑자기 이 김건희 씨가 관저 이전할 때 뭔가 비리가 있는 거다. 이거 파헤쳐라 라고 썼어요. 이분이 굉장히 정권을 이렇게 비호하던 사람인데. 이거 약간 그런 신호들입니까? 그렇죠. 버리는 거죠.
버리는 김건희를 버리고 네, 검찰을 지켜라. 니네 큰일 난다. 검찰권 뺏긴다. 뭐 이런 거예요. 보수를 지키는 거겠죠. 그 사람들 지켜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부 그 언론인들 말씀하신 네. 그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윤석열은 극우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보면 알잖아요. 예, 그렇죠. 한동훈은 시장주의 보수다. 라고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건 내피셜 아닙니까? 뭐 내피셜이겠죠. 내피셜인데 뭐 그런 식의 평가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국 갔다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변호가 안 되니까 네, 그 전에 뭐 공정과 상식 이런 거로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제끼는 카드가 되고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줄 서보겠다. 왜 굳이 줄 서려고 하죠? 유력하니까 합니까? 유력하니까 줄 서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언론사의 사정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뭐 생각하는 대단한 언론사도 연매출이 한 1, 2천억도 채 안 되거든요. 대단한 기업이 아니에요. 광고로 먹고 삽니다. 광고로 먹고 살고 요즘은 특히 이제 유튜브 시장이 커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조회수와 광고로 먹고 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비가 줄어서 그렇죠, 조금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홍보비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이 줄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경기가 호전돼야 돼요. 특히 건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언론사들이. 그래서 건설 경기를 불러일으키려면은 시장주의 경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또 PF가 뭔지도 모를 것이고 김진태 같은 사람들이 사고 치면서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공동체를 생각하거나 시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제 이성만 자기 회사죠, 회사 이성만 차리는 건데 시민들은 누가 생각해 주냐 이런 질문도 생기네요. 결국은 전당대회 일단 국힘 전당대회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한동훈을 안 되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성공할 거다? 네네. 그래요? 근데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지난번에 뭐 김기현 만들 때도 3% 4% 나오는 사람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뭐 윤석열이 수도권의 한동훈 지지자 원외위원장들 부르겠죠. 뭐 밥 한 그릇 사주면서 뭐 어디 공기업 보내줄게 어디 보내줄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김건희 씨가 유튜버들 불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을 밟아야 돼.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 짐작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제 압박이 들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전국을 돌아야 되니까 또 그 과정이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토론회를 5번 잡혔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 팁 드릴게요. 그냥 그 TV 토론회를 한 10번 정도로 늘리세요. 그러면 한동훈이 그 나경원이나 원희룡한테 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지율 뚝뚝 떨어지겠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위험 요소가 있는 건데 전당대회라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위험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당 대표가 되면 금이 환영이지만 그게 아니면 자기 정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고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물음 앞에 설 수 있는데도 나오려는 까닭. 저는 한동훈이 제대로 정치하려면은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되받아 쳤듯이 그 정도 각오를 하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은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각오는 없고 대통령께 전화 드렸더니 잘해보라고 하더라가 답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윤석열도 뭐 전화 드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을 보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 식사까지 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이렇게 립서비스 해주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권력의 속성은 잔인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민주당 계열의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초록은 동생이기 때문에 같은 검찰 출신인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머리를 숙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권력은 나눌 수 없고요. 형제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한동훈은 별의 순간을 본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나보다도 못한 윤석열이 대통령이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저는 그런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훨씬 더 잘할 거다. 그렇죠. 내가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통 바보라고 하는데.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주위에는 윤석열 주위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붙은 것 같아요. 그나마.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누굽니까 김경률 씨. 네. 또 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진중권, 네. 함문경. 네. 이 윤석열 주위에 있었던 그 극단적인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뭐가 난지 그것도 따져봐야.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어서 네네네. 평가하긴 그런데. 네네. 그래서 따로 둘이만 만나면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에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경 끼고 그분도 붙었고 SBS에 방송 진행하는 사람도 붙어 있고요. 네. 대충 다 합니다. 한동훈 쪽에 누가 붙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당장 뭔가를 틀어막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게 네. 아까 김건희 씨 얘기도 숙명여대 총장이 바뀌었다면서요. 네네네. 그런데 이분이 논문 검증을 엄격하게 다시 하겠다. 네네네. 2년 끌었던 숙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라고 공약하고 총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 당선은 됐지만 이사의 승인은 안 났습니다. 네, 아니, 한번 그런데 지켜봐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또 무슨 짓을 할지 그런데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뭐 이제. 그거는 뭐 그냥 가는 절차라고 하니까 네네. 임기가 이제 2학기부터 시작된다니까 네네. 이런 게 이제 이를테면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레임덕 넘어서 데드덕으로 가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국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회가 마음속으로 저거 끌어내려야 돼. 라는 생각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민주당이나 야당 지도부가 그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조국당 같은 경우는 이야기합니다만은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탄핵해야 돼, 개헌해야 돼 이야기하기는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만은 그런 마음 속에 결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숙명여대가 만약 석사 논문이잖아요. 네. 이거 엉터리다, 이거 가짜다, 잘못됐다. 검증을 통해서. 그럼 박선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국민대는 망신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국민대는 한편 생각해 보면은 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 왜냐하면 석사 논문이 없어지면 석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다리가 없어져서 박사는 네. 저절로 그냥 없어지는 거겠지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는 거죠. 숙명여대는 그래도 네네. 늦었지만 2년 네네. 만에 문제 제기를 통해서 스스로 검증을 해서 네네. 석사학위를 취소하는 네네. 결정을 내리니까 그래도 숙대가 역사가 있고 이렇게 박수를 받겠지만 국민대는 뭐 망신 아닐까요? 그렇네요. 네. 하여튼 왜 이런 일들이 참 한두 사람 때문에 계속 벌어지는지 모르겠고. 우리 민주당에도 윤건영 의원 네. 국민대 출신이거든요. 네네. 윤 의원 학교 한번 찾아가요. 네네. 국회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동행명령권 네네. 이런 거를 이번에는 좀 적절히 쓰겠다 이런 네네. 얘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동행명령권은요 이 청문회에서 출석 요구를 합니다. 네, 증인. 또 증인이 있고 네. 참고인이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증인은 무조건 와야 됩니다. 네.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 있는 청문회법에 의해서 증인은 오지 않으면은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맞게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이하. 예, 네.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참고인들은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옵니다. 근데 증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 동행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게요. 보통 이제 인사청문회법을 우리가 이제 준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책청문회거든요. 네. 입법 관련 정책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동행명령이 발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상임위원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쳐들어가면 됩니다. 네. 쳐들어가면 됩니다. 이 법률이 애매할 때는 정치적 행위로서 그 사람을 쳐들어가서 잡아오든지 못 잡아오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저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분을 살 수 있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 함께 간다. 네네. 쳐들어간다. 그렇죠, 그렇죠. 어쩔 거냐 네가. 예. 과거에 네. 김성태 씨가 원내대표 할 때 김성태는 국민의힘 예.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정치는 역시 상상력의 산물이다. 네네. 상상하는 자가 정치를 제대로 정치의 본령에 가깝도록 만든다. 이렇게. 저도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본인의 역량도 있는 거고 정치라는 게 원래 팀워크이잖아요. 그렇죠. 의원실이나 뭐 법사위원장실이나 이런 데 좋은 분들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하기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겠죠. 특히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의 영역을 조금씩
넘어버려라. 금을 밟아버려라. 네네. 금을 넘어버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왜? 국회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있는 법에 의해서 저촉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조금씩 이게 위법이 아니면 넘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탄핵제도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러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네. 검사들이 실제로 탄핵해보고 네네. 탄핵 소추가 인용되지 않더라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또 문제가 있는 검사들에서 탄핵 여부를 좀 살펴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네네네. 뭐 이러라는 거잖아요. 정치가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치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면서 네. 이 형사법이라든가 민법의 영역을 살짝 넘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것이 생기면은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기존에 있던 것대로 하면은 진보가 없어요. 진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맨날 똑같은 나라. 똑같은 거 반복하는 문제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가 계속 쏟아지는데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대응은 똑같은 대응만. 네네네. 보수적인 법률적 대응만. 네네. 그럼 국가 기능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된 거네요. 협소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우리 사회책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법치주의를 저는 입헌주의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네. 아니 법치주의란 말 자체가 네. 법의 지배인데 법이 네. 지배하는 게 공무원 대통령이다. 네네. 법이 국민을 지배하는 게 아니다라고 네.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대통령부터 법으로 국민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아주 다수죠. 그리고 이제 법의 근거에서 권력이 나와야 되고 사회가 운영돼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법치주의라고 써버리니까 법으로 국민을 장악한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룰 오브 로잖아요. 네, 네. 법을 통해서 지배한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걸 방위로 해석하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법치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네. 입헌주의로 바꾸자라는 네. 제안을 제가 요즘 드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그만뒀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정치인인지 모르겠는데 우상호 전 의원 네, 가끔 재밌어요. 음. 행사가 하나 열렸는데요. 우상호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정당 역사 토크 콘서트 여기 네. 참석해서 왜 저를 안 부르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쪽 전공자가 저 아닙니까? 뭐 우리 우상호 의원님은 국회의원으로서 20년 30년 했지만은 네. 저는 실무자로서 20년 30년 네. 했던 사람이고 특히 당에서 제가 연구원에서 정당 제도 정치관계법 담당자를 오래 했거든요. 네. 저를 안 부르시고. 아니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우상호 전 의원이 이 행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같은 시기에 민주당에서 자기요 우상호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 걱정이다. 이런 얘기는 약간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는 얘기인데. 아니 하라고 하십시오. 의미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미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직언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하고 네. 나 같은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다라는 건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당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하고 네. 그럼 역사적으로 DJ 때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것하고 네네네. 왜 이 정당에 나 같은 사람이 없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상호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구태의연하죠. 구태의연하고 당원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적인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점수 매기고 싶어요. 1등이 양문석이면 2등이 우상호다. 3등은 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다. 절대 다수예요. 그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봐요. 시대에 저항하는 구태조차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본인이 뭔가 지킬 것이 있다라는 소신도 가지고 있고 생각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생각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네.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기도 하지만 아무 생각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좀 이 당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나부터 사심을 내려놓고 조정 중재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뭘 중재하려고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은 우상호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더라. 네. 이쯤 되면 약간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자기만이 뭘 하고 이런 거. 객관적 사실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저분을 잘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막 사석에서 형 이런.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하고 우상호 의원하고 같이 유튜브 나가서 네.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했던 유튜브인데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네.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4선 5선 하셨고
통일통이 위원장도 하신 네, 분하고 네, 저기 뭐야 영선도 아니죠. 저도 이제 마 이중쯤 되겠네. 네네. 저기 누구야 아니, 마이너스 3선 뭐 이렇게. 저 네. 마삼중이 네. 그 이준석이면은 제가 이제 네. 2번 아웃됐으니까 마 이중 정도 네, 됩니다. 네, 네. 마 이중 박진영하고 토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네. 그렇게 우리 우상호 선배님이 깊이를 가지고 한국 정치를 통찰하고 정치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웃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만두고 다시 대표에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뭐 그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일단은 첫 번째,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네, 그렇죠. 본인의 자기 마음이다. 자기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본인의 대권 전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동할지는 집단적으로 한번 토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지율 1위인 사람이고 지난 대선의 대선 후보였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자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치를 극복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조언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일반론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대표를 뭐 기정사실이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한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한다는 거고 네네. 당선 가능성은 너무너무 높잖아요. 무조건 당선되겠죠. 그렇죠.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을 당대표로서 보내야 될 필요가 네. 있다는 걸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네.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비상 상황, 아, 탄핵, 개헌, 네. 그다음에 뭐 혁명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 또는 역으로 이 집권자들이 박근혜가 옛날에 계엄령 문건 네네. 받듯이 정치적 극단적 위기의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지지율 1위인 야당 대표로서 정치적 상황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두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사법적인 압박들에 대해서 사실 당대표면 대응하기 편해요. 네. 하다못해 변호사 수임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차지하더라도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라든가 또 극우 언론들이 워낙 또 그걸 가지고 비판할 거니까 지금 그 검찰 독재에 의해서 고소고발 당해서 사법적인 비용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이거 민주당과 특히 이제 조국당 정도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이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저는 네. 당원이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아니 해결할 수 그러니까 예전에 해결해 줬어요.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모금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트랙에서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아니 당에 당비로요? 들어오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 변호사들이 염가에 아, 변호사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네. 그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김앤장이 아닌 민앤조, 네. 민주당 앤 조국당 이렇게 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 변론도 해주고 이런 것들 해줘야 돼요. 진짜.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요 선임해 보면 네.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어치 일하고 1억 주면 1억 원어치 일하고 정당 소속 변호사는 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정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게 근데 경력이 되고 그게 선거는 4년 후라 뭐. 아니 2년 후에 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네. 법조인 과잉이잖아요. 쓸데없이 그렇죠. 법조인 많이 네, 뽑아놨잖아요. 네. 이럴 때라도 써먹어야죠. 아. 저는 그 법조인들이 자기 보좌관을 한 명 정도씩 또 법조인으로 쓰는 거야. 네, 그러면서 정당에 파견 보내가지고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조국당 같은 경우는 비례잖아요. 전부 다 비례이기 때문에 지역구 없잖아요. 네네. 지역구 활동하는 숫자들 줄여가지고 보좌관 한 명씩 당에 파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기본 A예요. 옛날에 다 그렇게 하세요. 국회의원 자기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정당 몫으로 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럼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죠. 조국 혁신당에서 자기 잘나서 된 사람은 조국 의원 맞습니다. 한 명밖에 동의합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네,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잘났든 하여튼 뭐 어떤 네, 네, 상징이 네. 된 거죠. 그렇죠. 어떤 자리에 그 순간에 있었다. 아니, 솔직히 민주당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공천 받아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이름 모르는 의원들은 보좌진 하나씩 당으로 파견하세요. 음. 그리고 그 보좌진 티오를 변호사 티오로 해서 당의 변호사들이 넘쳐나야 돼요. 지금 그 검찰 독재 상황에서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또 대북 송금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그게 정당하냐 그렇지 않냐를 떠나서 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또 기소하는 게 이게 마지막이냐라고 예. 하면 그렇지 않을 거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억지로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누가 봐도 황당무계한 일인데 이 대북 송금 문제도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재명 기소를 위해서 이런 행태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4개 받고 있으면 5개 받아라, 6개 받아라, 7개 받아라, 네네. 뭐 셀 수 없이 받아라. 이게 검찰의 작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쪽 대응도 좀 비상하게 법도 만들어야 됩니다. 공소권 남발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해 받을 때 검찰 과잉 공소한 검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벌칙을 줘야 돼요. 그게 탄핵제도죠. 아니 탄핵제도 밑에 저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뭐 이 징계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너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밑에 뭐 견책, 뭐 감봉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징계하는 그거 적용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 파면 말고도 디테일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 검찰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일탈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또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검사들을 오히려 장려 키우고 있는 상황. 윤석열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기 뭐야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순간 패가 망신당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벗어나게 해주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검찰 개혁도 또 검찰청법 이거 바꿔야 돼요. 개정해야 돼요.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런저런 숙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고요. 자, 국회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도 또 법사위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활약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저는 전 상임위에서 국정조사와 그다음에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지금 수많은 공직자들 제 생각에는 장차관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장급 또 선임 국장급까지도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하고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른바 늘공들이잖아요. 늘공들이 윤석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의제는 곳곳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별로 지금 이미 부처별로 잔뜩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공직 사회가 굉장히 진취적으로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로서의 역할은 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얼기설기 굉장히 촘촘하게 짜져 있어가지고 리더가 시키는 일은 또 잘하잖아요. 잘합니다. 그 리더가 지금 문제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가 그 리더의 역할을 대신해서 정부 관료들에게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하여 의회 정부의 역할을 할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입법부를 넘어서 대의기관 국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 입법부가 아니라니까요. 국회라니까요. 대의기관이고.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이미 왔고 일부 하고 있는데 또 다음 주에는 새로운 버전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